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헤드라인은 중동전쟁 우려로 유가는 급등, 주식시장은 약세. 네, 이런 주제하에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세한 증권시장 살펴볼게요. 네, 다우가 마이너스 0.44, S&P 500이 마이너스 0.17, 나스닥이 마이너스 0.04, 너셀이 마이너스 0.68. 너셀이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하락 종목 개수가 많은데요. 하락 종목 개수가 2066개, 상승한 종목 개수가 1055개. 그러니까 2000개가 하락했고 1000개가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락장이죠. 거래량 상위 종목 인텔, 애플, 아마존,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다 빠졌죠. 음봉이죠. 그래도 오늘 좀 올라간 게 IBM이 네, 1.36, 셀스포스.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네요. 셀스포스, 세브론, 홈디포, 유나이티드 헬스 이쪽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무래도 뭐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상승한 섹터를 좀 볼까요? 어떤 쪽이 아무래도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상승했겠죠. 네, 유가 관련된 그 섹터 에너지가 네, 1.5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세미컨덕터가 1.98. 그래도 반도체 쪽이 선방해줬네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24. 유틸리티부터는 좀 빠졌어요. 금융 마이너스 0.45. 인더스트리얼 산업재가 마이너스 0.49. 커스터머 스탬프에서 필수 소비재가 마이너스 0.84. 헬스케어 마이너스 0.90.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쪽이 마이너스 0.98. 머티리얼스 마이너스 1.15 빠지고 컨서머 디스크레이셔너리 임의 소비재 쪽이 마이너스 1.28로 빠졌네. 반도체하고 유가가 좀 상승해졌다. 오늘 그 미국 섹터에서는 이렇게 볼까요? 우선은 섹터로 본다면 저렇고 우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섹터를 살짝 봅시다. 이거 보시다시피 네 원유 관련된 섹터가 쭉 올라가줬죠. 엑스모빌 여기 보시면 뭐 오프쇼어 이쪽이 9.88% 정도 상승해줬고 네 그래서 올라간 섹터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3% 엔비디아 상승해줬네. ARM도 상승해줬고 약간 뭐 블랙웰에 대한 네, 수요가 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엔비디아 소식 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를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엔비디아 봅시다. 약간 오늘 그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가졌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따라라따. 지금 뭐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의 긴장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엔비디아를 좀 봅시다. 뉴스 나라오바 따라라 나나 리리리 여기 제스로왕 미친 칩 수요를 선전하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했다. 엔비디아 CEO 블랙엘 AI 수요를 미친 듯이라고 부름. 엔비디아 CEO 제스로왕이 회사의 그 블랙엘 AI 프로세스가 엄청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발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해줬다. 그리고 메타 쪽은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네, 메타는 계속 올라간다. 그쵸? 그리고 애플 빠지고, 아마존 빠지고, 월마트 빠지고, 알버말이 올라갔네. 알버말이라고 한다면 리튬 쪽인데, 리튬 관련된 회사가 좀 올라갔다. 근데 테슬라가 빠졌죠. 테슬라가 마이너스. 그래서 알버말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원자재 쪽이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제너럴 모터스가 살짝금 반등해줬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는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7.37% 빠졌고, 따라라라. 비트코인 쪽 코인베이스도 빠지고, 근데 이제 미국 세브로하고 엑스모빌 올라가고 니콜라 좀 빠지고. 아 근데 이게 다 올라간 건 아니네. 엔비디아가 좀 선방해주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올라간 것 좀 보이긴 하네. AMD 올라가고 TSMC 올라가고 ARM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퀄컴 올라가고 웨스턴 디지털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에서 브로드컴 올라가고 마블 테크놀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 좀 빠졌네. 뭐 엔비디아 발 좀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텔코인 쪽 올라가고. 따다다. 그리고 섹터가 좀 뭐 약간 빠지고 보안 쪽이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 메타 올라가고, 알버말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리튬 ETF는 좀 빠졌는데 알버말이 많이 올라갔다. 뭐 알버말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쪽 섹터 쪽이 약간 올라오긴 했네요. 전기차 쪽 올라오고. 그래도 전기차 쪽 살짝 부분적으로 올라온 건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 약간 선방한 거 있는데 뭐 다 빠졌네.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도 약세 모양새가 있고요. 통신 쪽도 뭐 그렇게 방어를 못 해줬고, 음식료 쪽도 빠지고 섬유 쪽도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다 빠졌네. 그나마 항공 쪽이 약간 선방한 거 있죠. 요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살짝 올라가고,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스 살짝 올라가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은 상승세를 좀 유지합니다. 여하튼간 뭐 아무래도 뭐 오늘은 시장에서 움직인 게 그 유가 관련된 섹터가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그 유가 쪽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브렌트유가 많이 올라갔다. 이제 올라갈 때는 이게 쌍바닥 주면서 그냥 날려버렸네요. 밀리지 않고서 윗꼬리 줬죠. 근데 그냥 날려버렸어. 유가가 브렌트유가 고가로 78달러? 네, 거의 78달러까지 올라왔네요. 그것도 유성형 롱바디 롱바디 캔들 나왔으니까. 아유, 유가가 많이 올라왔네. 그럼 유가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브렌트유. 따라라라. 유가가 많이 상승해줬는데. 그 어제도 유가 여러분들하고 좀 체크를 해봤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이거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8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바로 이야기하자마자 유가가 그냥 치솟아 올랐네.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있네요, 그렇죠? 유가 상승 공간이. 그치, 이 공간이 있죠. 여기면은 그죠? 거의 80달러까지 올라올 수가 있긴 하네. 여기가 저항대니까,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오늘 유가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왔을까? 바이든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바이든발 이슈가 있는데요. 뭐 바이든발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원유 가격을 더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유가가 치수가 올라온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아침 기자들에게 미국이 이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그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논의를 하고 있대. 디스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예 뭐 딱 못 박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어쨌든 애매하게 답변하죠. 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견도 아니죠. 그냥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 조금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딱 자리를 떴나 봐. 그러니까는 뭔가 바이든 대통령이 좀 어설프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설픈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유가가 확 올라가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CNBC는 백악관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TD 분석가는 수석 상품 전략가인 다니엘 갈리는 바이든 발언이 가격을 더 높이는 촉매제였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TD 증권팀에서는 요 전략가라고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요 내용 발언을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요런 내용은 좀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CNBC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은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경제적 함의를 갖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 그래서 아까 이 애매한 발언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 뭐 이렇게 했던 거. 요 발언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해갖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좀 애매한 입장이 시장에 유가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석유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허락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건 아니지. 인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뭔가 저번 CNN 뉴스에서는 근데 CNN 뉴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엔 대사 CNN에 이란의 역대 최대 규모 공격에 대한 보복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습 매우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 막 올라오다 보니까는 중동 쪽이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요, 그 현재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공격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정유 시설, 석유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데. 근데 만약에 거기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유가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원유 가격이 최소 못해도 10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어떤 분석가는 200달러까지도 치솟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사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전쟁의 핵심이 아니에요. 중동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핵시설, 어. 하나는 핵시설이고 하나는 정유시설, 석유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전쟁은 해도 상관없어요. 전쟁은 해도 상관없는데 핵심이 그거라니까.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하느냐, 석유시설, 정유시설을 공격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사로 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핵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핵심을 보세요, 핵심. 예. 왜냐면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기준잣대가 있어야 되잖아. 나의 기준잣대가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공포심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그 맥점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맥점은 이란의 핵시설, 정유시설 여기를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한 것은 유가가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세요. 나중에 왜냐면 이게 핵심을 모르면은 그냥 막연한 공포심으로 해가지고 허둥지둥 될 수가 있다고. 근데 허둥지둥 되면 안 되잖아.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허둥지둥 돼봤자 나만 손해니까 냉정하게 뭐가 핵심인지만 정확히 보세요. 왜냐면은 미사일은 날아갈 수 있어. 미사일은 이란에서도 날아가고 이스라엘에서도 날아갈 수 있어. 저번에도 4월 달인가요? 올해 4월 달에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아시죠? 근데 그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핵이야, 핵. 핵하고 정유시설이야. 요번에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뭔가 이란의 인프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란이 그래도 뭔가 살아가려면 인프라를 먼저 망가뜨려야지 그 다음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정유시설이라든지 핵시설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건 전면전이란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맥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핵시설하고 정유시설. 네,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거기를 공격하게 되면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그냥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뭔가가 발생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번에 여러분들 그 중국하고 홍콩을 경험하셨잖아. 그 홍콩하고 중국의 그 지수가 어떻게 날라갔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아갔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금융시장이란 게 내가 상상하는 수준으로 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홍콩 이거 보셨어요? 네, 홍콩의 지수가 이렇게 날아갔잖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홍콩 지수에다가 투자한 적 있었죠. 한국 홍콩 지수 투자 손실 1000억 이거 기억나세요? 예,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써있잖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홍콩 ELS에다가 투자했는데 원금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확정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었잖아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가지고 손절 쳤잖아요. 손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랬냐면은 지수가 계속 빠졌던 거였어. 지수가 여기가 봐봐요. 여기였어 여기. 여기가 1월 달이야.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빠졌어. 여기가 딱 여기였어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봐봐. 연초잖아 연초. 이게 기사가 나온 게 1월 달이잖아. 1월 16일이잖아. 보이시죠? 예. 1월 14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가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홍콩 지수가 계속 빠졌을 때였어. 한국에서 한국의 증권사에서 돈을 그 개미 투자자분들의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원금에 반토막이 났잖아. 그래서 손실액이 확정된 건 손실액이 1000억 원이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홍콩 지수가 계속 빠졌다고. 그러다가 여기서 손절 친 거야. 여기서. 증권사에서 한국의 증권사에서 여기서 손절 날려 때려버려고 그거 1000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국에서 손실 내고서 그 다음에 홍콩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랐어? 급작스럽게 확 올라가 버리잖아. 최근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만의 상상력으로 그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엄청 날라갔잖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날라갔잖아. 이게 언제쯤 날라간 거냐면은 여기가 봐보세요. 2022년이야. 이때보다도 더 많이 날라갔다고. 그리고 여기서 투자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투자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근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날라갔다니까. 그것도 며칠 만에 날라갔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빠진 게 2년이라고 2년. 근데 그 2년 동안 빠진 자리를 단 일주일 만에 올라갔다고.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것도 지수가 그렇게 날라갔다고요. 지수가. 이해가 되시죠? 2년 동안 계속 빠진 건데 그 빠진 깊이를 단 7일 만에 날렸다고.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시죠?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거야. 금융시장. 이게 종목이 아니잖아. 지수잖아, 지수. 지수가 이렇게 날아간 거잖아.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시죠? 이런 게 금융시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상상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야.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유가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은 브렌트유가 뭐 여기서 놀고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잖아. 그러면은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대로 뭐 100달러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200달러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갑작스럽게. 물론 꼭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주식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본인의 내구조로 상상하는데 그럴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치 매매가 필요하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여하튼 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뭐 염두에 두시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유가가 아까 보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죠. 네, 여기 유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봐야겠다. 만약에 유가가 뭐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치? 100달러까지 많이 올라가면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긴 하겠다. 그치? 여기가 저항대 자리니까. 그치?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그치?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이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중동 이슈가 터지면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겠다. 저항대 자리죠. 근데 현재로서는 기본 파동은 여기지. 80달러가 기본 파동이지. 심각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100달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200달러까지도 보는 거거든. 근데 200달러는 오바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간 이제 100달러까지도 되게 뭔가 심각해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게 핵심은 아니고,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지. 인플레이션. 이게 문제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거. 지금은 다들 금리 인하하려고 하잖아.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채권 가격 보셨어요? 채권 가격이 날라갔어. 지금 보시게 되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 10년물 채권 가격이거든요. 3.5%까지 빠졌잖아. 근데 오히려 그 최근에 0.50%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갔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3.8%까지 올라갔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또 날라가가지고 3.8%까지 날라갔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피벗이 아니라니까. 피벗 개념이 아니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뭐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금리 동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제 이것은 거의 피벗이잖아. 금리 인상하고 나서 전환 지점 와가지고 금리 인하 이건 피벗이라고 하거든. 완전 전환한 거.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피벗이 아니고 리컬리브레이션이라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끔 금리를 정책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 현재 그 금융 그 각국의 금융 정책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린 거잖아. 지금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시면 네, 크게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해가지고 외면하지 마시고. 현재 요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5.50에서 5.00으로 인하했지. 잠깐만 이것 좀 볼까? 나 이거 체크 못했는데. 경제지표 좀 체크 좀 해볼게요. 그치 이상하지. 봐봐라.
봐봐. 여기 봐봐. 이거 이제 이게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거든. 금요일 날. 근데 계속 줄어들지. 지금 70 이게 콤마지. 7조 800억 달러에서 7조 470억 달러로 대차 대수가 줄어들잖아. 그리고 연방은행 지급 준비액 이거잖아. 이것도 줄어들지. 3조 1,420억 달러에서 3조 970억 달러로 줄어들잖아. 그치? 줄어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줄어들면 긴축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 오히려 단지 기준금리만 인하한 거지. 아 그리고 요거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앙인민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제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거든요. 피복. 네.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가 3.35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네. 이제 단지 이걸 인하한 거지.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인하를 했어요. 30bp를 인하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저기 무슨 은행이냐면 뭐 그냥 일반 은행. 이거는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는 여기는 중앙은행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 은행이야. 근데 일반 은행에서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3.35로 동결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양적 완화했잖아. 통화 안전조건이 줄어들었잖아. 119조에서 113조로 줄어들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려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 왜 한국은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한국은 양적 완화야. 근데 기준금리는 뭐야? 동결이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은에서 10월 11일 날이 통화정책 회의 날이거든요. 한국은행에.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잖아. 그러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한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왜냐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 못했잖아. 한국 금리 인상 못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금리 인하를 부분적으로 한 거야. 중국은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 기준금리 인하 안 했어. 그리고 미국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고. 근데 한국은 양적 완화하지, 거기다 기준금리 인하하지. 그러면 한국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국의 안 좋아져. 안 좋게 본다고. 일시적으로는 뭐 부양이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 기준금리 인하했으니까. 기준금리를 이제 약간이라도 인하하게 되면, 그래도 뭐 약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뭐 한국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약간 좀 그렇지. 왜냐면 한국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야. 기준금리 인하하지, 양적 완화하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좀 위험해질 수 있어. 일본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예, 오히려 인상했지. 그리고 양적 긴축하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는 긴축을 한다고. 미국도 긴축하잖아. 근데 유럽은 금리를 많이 인하했더라고요. 유럽은 4.50에서 3.65까지 인하했더라고. 근데 유럽은 우리가 걱정할 그런 곳은 아니에요. 왜냐면 유럽은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 근데 그건 있긴 하겠지. 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할지 거기다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좀 한국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간 이런 게 있네. 그래서 미국은 뭐냐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미국은 긴축이잖아. 그러면 이거 지금 원래는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미국은 0.25씩 인하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물론 저게 뭐 일시적일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변수가 많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섹터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섹터, 석유 및 가스 산업, 뭐 당연히 그러겠죠.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석유 및 가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최근에 그 사우디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졌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 사우디의 경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 말이야. 이거였지. 여기 써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한 거 기억나시죠? 네, 4.40%에서 0.8%로 줄어들었죠. 실질 GDP 성장률. 근데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우디는 수혜를 볼 수가 있어. 오히려 이제 이 순위파 아랍에미리트 이쪽, 그다음에 쿠웨이트 네, 이런 데는 이제 수혜를 볼 수가 있지.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네,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ETF도 뭐 수혜를 보긴 하겠죠. 그리고 선박 물류 이쪽도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선박 및 물류 그리고 또는 이제 항공 요새 항공 쪽도 수혜를 볼 수가 있죠. 왜냐면 해협 여기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하고 만델 요 해협 요 해협은 좀 이름이 익숙하잖아. 바벨 바벨 만뎁 바벨 만뎁 요 해협 요 해협에 대한 통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치? 그러면은 그 항공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올라갈 거예요. 선박, 해운,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및 배급 업체. 뭐 에너지 저장 및 배급 업체라고 한다면 뭐 석유 관련된 업체겠죠. 그리고 이제 대체 에너지 산업.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체 에너지 산업이 올라가는데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쪽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갔던 거.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 원유는 다양한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 화학 산업의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석유 화학 관련된 산업 섹터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 전쟁이니까 아무래도 뭐 방위 산업 쪽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석유화학 쪽 잘 모르시, 이게 석유화학 산업은 뭐냐면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이 산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비료, 화장품, 약품 등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틸렌, 석유화학 제품 중 가장 중요한 원료 중 하나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제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플라스틱, 합성 공유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거죠. 그 석유 있잖아요. 석유에서 뽑아내는 거야. 에틸렌 그다음에 또 뭐지? 에틸렌도 뽑아내고 저것도 뽑아내던데. 나프타. 그치?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섹터야. 비용이 올라가니까 비용 인상이 인플레이션이니까. 여기 나프타 있지. 나프타도 수혜를 받을 거야. 예.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이거 원유가 5.36% 올라왔지. 그러니까 브렌트 이건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이거 브렌트유. 근데 우랄 오일은 좀 빠졌어. 천연가스도 올라왔죠. 가솔린도 올라가고 난방유도 올라가고 가스 측도 다 올라오고. 근데 여기 에탄올은 좀 빠졌다. 에탄올은 좀 빠졌으니까 오늘은 석유화학 쪽은 올라가지 않겠다. 나프타 올라가고 강철도 상승했고 철강석도 상승했고. 강철하고 철강성은 중국인데. 치즈는 유럽이죠. 3.43% 올라오고. 설탕, 차 올라갔고. 그래가지고 소비 상품 지수가 9.29% 올라갔어요. 약간 중국발이기도 하고 석유 가격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수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많이 올라갔을걸?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치 많이 올라갔지. 어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요 정도였잖아. 근데 팍 때렸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어제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 잠깐만. 색깔을 바꿀까? 어제 상승한 게 이거 요 정도였잖아. 그치? 근데 이만큼 더 올라갔잖아. 여기 전국가 금방 돌파할 수도 있긴 하겠지. 원래 여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저항대 자리잖아. 근데 여기도 돌파할 수 있어.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플레이션 쪽이 올라가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석유 쪽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죠. 2차 전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올라갔죠. 아까 그 충전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전기차 2차 전지 봐보세요. 네, EV 고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차 쪽이에요.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 시설.
충전 시설 인프라 쪽. 차지 포인트 홀딩스라고 아시죠? 여기도 다 적어요. 전기차 충전 시설 인프라. 물론 이제 요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EV 고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뭔가 투자를 받은 건 있거든요. 미국 정부로부터 30억 달러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60% 날라갔거든. 하여튼 그래도 아까 보셨잖아. 대체 에너지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네, 보셨지. 그래서 뭐 지금의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석유야, 석유. 그 아까 전에 그거 올라갔잖아요. 그 엔비디아 쪽. 근데 엔비디아 쪽은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 단지 그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기사에서 뭐 CEO 젠슨 황이 블랙웰에 잘 팔리고 있다. 수요가 엄청나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거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봐야 될 영역일까 싶긴 해.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고용보고서 발표 나잖아요. 뭐 그거 좀 보면 되겠지. 그리고 중국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중국은 이제 조정받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지수가 많이 상승해 줬잖아. 여기 있지. 그치? 여기 다 빠지지. 중국 대형주 ETF, 중국 기술주 ETF, 중국 세배 ETF 다 빠지지. 그래서 최근에 중국 관련된 ETF가 많이 올랐는데 다 조정이야.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중국을 무시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 중국이 양적 완화를 진짜 강력하게 했죠. 엄청나게. 매우 강하게 했으니까 엄청 날라갔지. 근데 중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나중에 혹시 다시 그 최근에 좀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날라갔잖아, 그치? 근데 올라가서 이제 조정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조정받았다가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금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좀 빠지긴 했는데, 이스라엘은 올라갔다가 좀 빠졌지. 근데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좀 잡히려고 한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당장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는 저거예요. 이스라엘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쪽이 내려오긴 했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캔들 자체가 이전 캔들이 저기 나왔잖아. 상승 반격형 캔들 나왔고. 근데 여기 거래량 동반했지.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샛비령 캔들 나왔거든. 그러면 약간 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약간 애매한 발언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황당하게 이야기했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잖아. 대신 해리스가
그 자리를 이어받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말년병장? 말년병장 같은 느낌? 왜냐면 뭐 그냥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어쨌든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 소리로 말을 했으니까. 대통령은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약간 숨겨진 해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간 입장이 좀 애매해서 유가가 좀 급작스럽게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는 파악하기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모르니까는 그래도 이거는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혹시 뭐 이제 기사로 올라올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긴 한다고 했거든요. 강력하게. 근데 공격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석유 시설이라든지 정제 시설 또는 핵 시설 거기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되게 파장이 크죠. 핵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 파장이 되게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시장 흐름은 아시겠죠? 그래도 그건 있죠. 뭐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약간 전쟁 이슈가 있긴 있죠.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거 좀 챙겨서 본다면 아까 10년물 채권금리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이거 진짜 3.8까지 팍 치고 올라갔잖아. 채권금리 올라갔지. 아마 달러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볼까요? 요새 달러 인덱스 많이 올라가죠. 또 올라갔지. 그치? 안 봐도 비디오. 지금 101.54까지 올랐어. 근데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진짜 많이 반등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올라왔지. 채권 가격 떨어졌겠죠? 요새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TMF도 쫙 빠졌어. 55달러까지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지. 어제 빠졌는데 오늘 또 떨어졌어. 이거는 대놓고 빠졌는데? 음봉인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채권 가격이 툭 떨어져. 계속 빠지지. 채권 가격.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아마 약간 올라갔을 거거든. 올라갔을 건데 살짝 안 올라갔나? 가려고 하다가 말았다. 야. 그래도 행보죠.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행보. 근데 약간 올라가긴 했다. 왜냐면 이전 캔들의 음봉은 여기잖아. 당일 캔들의 종가는 여기니까는 약간 올라가긴 했네. 네, 올라갔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올라갔죠. 그래서 금 가격이 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약간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갔지.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은 계속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 그 안전자산 쪽이라는 거지.
달러 인덱스라는 거야. 근데 달러 인덱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투자 전략이잖아.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아니란 거야. 현재 방어적인 투자 전략. 현금화 시키고 있다는 거지.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그 큰 손들이 현금화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손들이 시장을 되게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는 거야.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그 엔비디아가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냥 엔비디아의 이슈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거야. 이거에 대해서 약간 외과 수술 관점으로 해가지고 정밀 타격 관점으로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핵심은 이거니까 중동 전쟁 이슈로 해가지고 어느 산업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석유 관련된 섹터, 물류 관련된 sek터, 항공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방위산업, 석유화학산업, 네, 이쪽 섹터를 한번 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쪽 섹터에 뭐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투자 전략을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죠. 당분간은. 근데 너무 심리적으로 쫄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항상 뭐 이런 이슈는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요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죠. 비용 관리, 그러니까 투자금 운영 관리 여기가 좀 중요해지지. 근데 이거 중요해지긴 하는데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컨트라이언 매매법, 컨트라이언 투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심리라는 게 있잖아. 감정이란 영역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뭔가 심리가 쫄아버린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치 투자는 하락할 때가 기회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좀 약세다 보니까는 약간 심리가 많이 위축될 거야. 근데 뭐 저는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면 기회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 문제가 있긴 있지. 없는 건 아니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간 이 현재 상황을 잘 슬기롭게 잘 판단해 보세요. 올바르게. 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렸어. 여러분들에게. 야, 근데 유럽은 진짜 그게 많던데? 유럽은 명품이 진짜 많아. 제가 어제 유럽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 와, 유럽을 좀 보여드릴까?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유럽을 왜 여성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거의 사치품. 여기 럭셔리 사치품의 뭐 최고. 와, 프랑스 루이비통,
예, 루이비통 많이 들어보셨지. 사치품의 최고. 샤넬, 에르메스, 디올, 프랑스, 까르띠에, 지방시, 발망, 생로랑. 와, 씨.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보셨지?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탈리아,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등등등. 와. 하여튼간 사치품이라는 것은 유럽에 다 있어. 사치품의 나라. 근데 중국에서 그 사치품을 되게 좋아하지. 예. 하여튼 그래서 유럽은 은근하게 그게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 한국이나 걱정하면 돼. 유럽 걱정할 건 없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미국은 석유 있잖아. 미국의 석유가 생산이 되잖아요. 미국은 진짜 천연가스, 쉘가스라고 해가지고 LNG, 액화 천연가스 이거하고 석유도 세계 3위야. 수출국. 미국의 경제 2023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 미국이에요. 중동만 석유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석유 1위 수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2위가 어디냐면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러분들 그 러시아가 석유 수출 2위야.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그다음 미국이 3위야. 석유 수출국. 지금 이제 석유 이슈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있다? 뭐가 있냐면은 석유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지? 예. 미국도 석유가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야.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는 좀 아닌 것 같아. 러시아 쪽은 이거거든요. 우랄 오일이라고 하거든. 러시아가 판매하는 그 석유는 약간 그 중질유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랄 오일은 올라가지 않았거든.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석유는 주로. 그래서 이 여기 브렌트라든지 뭐 서부텍사스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우디 아니면 미국 거야.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 아시죠? 그런 거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 보세요. 왜냐면은 그 미국 자체가 그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양적 정책은 긴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헛갈려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해드리잖아. 미국은 피벗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 단순하게 금리 인하만 한 것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오일 쇼크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충격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나라는 아니에요. 왜? 석유 가격 올라가잖아. 석유 가격 올라가면 미국이 더 좋잖아. 돈 많이 벌잖아. 사우디하고 미국이 돈을 많이 벌잖아. 그리고 미국은 양적 긴축도 안 했다고. 양적 완화라고.
돈을 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한 거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 금리 인하 시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리컬리브레이션이라니까 미국은 피벗이 아니라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은 피벗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문제가 커지지. 한국은 피벗으로 해버리게 되면. 왜? 피벗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게 금리를 인하해 버리잖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팍 쳐서 올라가 버린다고. 한국은 완화했잖아. 통화 안정 조건이 줄어들었잖아. 완화했다고. 저 양적 정책이 완화라고. 이미 한국은 돈을 풀었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최근에 올라갔잖아. 그거 악성 물량 떠넘기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기준 금리 인하해봐. 그럼 석유 가격 올라갈 거 아니야. 봐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아시죠? 까먹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긴축을 해야 된다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물가가 엄청나게 빨리 치솟아 올라가 버리지. 갑작스럽게.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어렵지 않으시죠? 예,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면은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안 했어.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요번에 그 10월 11일 날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는 부분은 중동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10월 11일 날 하게 된다면은 뭐 당장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커질 수도 있죠.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관행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관행적으로 안 했어.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제가 미쳤다고 이거 도표를 만들었겠어요? 제가 미쳤다 이 도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국은 피벗이 아니래고. 왜 자꾸만 예전에 그 단순하게 생각해.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뭐 이 정도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진 않고. 그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아. 오늘 뭐 이야기해 드릴 거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저거 한번 볼까? 코인 쪽. 코인을 한번 봅시다. 코인까지 빠졌으면 좀 안 좋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아까 그거 빠졌더라고요. 코인베이스.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야. 보시다시피 코인도 빠졌다고. 그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 빠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 지금은 당연히 이거겠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손들은 돈 뺐어요. 큰 손들은 지금 돈을 빼고 있다. 시장을 지금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 네, 그러면 아셨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훈풍이 있었잖아요. 중국발.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꺾인 건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정받으니까. 근데 다만 그건 있죠. 다만 이제 오늘 그 저녁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나거든요. 저녁에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미국에 고용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뭐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죠. 네. 여기 미국의 실업률 발표 9시 30분. 그다음에 이거죠.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하고 실업률. 이거 다 9시 30분이네. 저녁. 요거니까 9시 30분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뭐 이거 긍정적 나오게 되면은 미국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지. 그치 여기 바이든 나와 있지. 바이든의 발언에 의해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반응했다는 거.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크게 복수하겠다. 조만간. 그 얘기한 거고. 이거 헤즈볼라 공격한 거. 레바논. 네, 그러면 다 말씀드렸어요. 뭐 중요 이슈라든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방송.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이번 방송이 네, 돈가치 TV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네, 가치 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8시 45분에 시작하니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